말씀드릴 부분들은 뭐 대부분 오히려 다 언론에서 들으셔가지고요. 뭐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가 더 문제일 것 같아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한에 처음 발견됐는데 수산시장, 뭐 동물 이렇게 연관돼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란셋에 실린 논문 보신 분은 알겠지만 초기 41명 결과에 대한 초기 레포트가 있는데 그중에 이미 14명은 수산시장과 연관 없는 환자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계속 처음부터는 수산시장에서만 환자가 왔었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이미 뭐 정보 전달이 잘못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증상은 뭐 경증에서 중증까지 또 여러 면에서는 이제 무증상 감염자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된 증상은 이제 열나고 기침 또는 이제 숨이 좀 차는 형태,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엑스레이에서 폐렴이 소견이 되는데, 잠복기는 노출 한 2에서 10, 최장 잠복기를 14일로 보고 있는데 논문마다 조금 다른데요. 대개 한 10일 이내 또는 길어야 12.5일 이내 대부분의 환자는 발생한다고 돼 있고, 일부 조금 이제 잠복기가 긴 환자들은, 잠복기라는 개념도 어차피 통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14일을 넘는 환자가 일부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는 일단 호흡기 비말로 감염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나라 내에서도 환자들 발생하는 거 봐서는 뭐 3번하고 6번 환자 전파될 때 1시간 정도 같이 밥을 먹었다고 이제 나오니까 밥을 같이 먹을 정도의 수준이면 감염될 것 같다, 이런 정도.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가족들 간에 이제 전파가 있었어서 가족 간의 친밀한 전파 또는 밥을 먹는 정도의 전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캐주얼하게 전파되는지 여부는 지금 계속해서 역학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염력과 관련돼 있어서 이제 사스가 한 4.0, 그다음에 메르스가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0.4에서 0.9로 나오고요. 병원 안에서는 4에서 6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는 정말로 병원 안에서만 주로 전파를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는 우리나라 186명 중에 오로지 딱 한 명만 지역사회 감염인데 그것도 부부간 전파 사례 딱 한 케이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WHO가 초기 자료로는 1.4에서 2.5로 얘기하는데,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뭐 2.5에서 3.3 이런 식으로 좀 조금씩 그 기초 재생산주 한 명이 감염됐을 때 몇 명을 더 감염시킬 수 있느냐는 수치인데 조금씩 그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역이 이제 이 지수가 15에서 20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 가장 높은 바이러스고요. 신종플루가 이때 1.4에서 1.6이었으니까 이미 전파력에 대해서는 이것과 비교하면 우리가 2009년에 경험했던 신종플루보다도 조금 더 전파력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의 무증상 사례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 논란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에 감염을 시킬 거냐 말 거냐의 부분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이라는 부분은 환자가 주관적으로 난 증상이 없었다, 나는 증상이 있었다를 구분해서 하는데, 아까 1번 환자나 2번 환자, 국내에서 발견된 1번 환자, 2번 환자들 볼 때 증상 자체가 아주 모호하게 천천히 처음에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독감처럼 딱 걸리면 열이 딱 나면서 증상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증상이 가벼운 증상부터 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천천히 나빠지는 패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환자들이 좀 민감하신 분은 좀 빨리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덜 민감한 분들은 좀 뒤늦게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무증상기 또는 초기, 그러니까 증상 초기,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얘기들과 좀 엇갈리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증상 초기에도 주로 이제 감염되는 패턴들이 보이고 있어서 생각보다 증상 초기에 감염을 좀 일으키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개는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증상 초기보다는 좀 더 증상이 악화됐을 때 전파력이 센 부분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어떤 증상이 강해지면 더 전파가 잘 되긴 하겠지만 증상 초기부터 감염사를 보이는 게, 기억하시겠지만 3번 환자에서 6번 환자로 전파될 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6번 환자 역학조사 결과가 바뀌면서 6시간이 당겨지면서 밀접 접촉자로 바뀌게 됐는데, 어떻든 간에 증상 초기에도 감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3번에서 6번으로 전파될 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이 좀 특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임상적 특성들은 뭐 이제 사스의 사망률이 많게는 9.6에서 한 10% 정도 얘기 나오고, 멀스는 사우디랑 우리나라 합쳤을 때 한 38% 정도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당시 20% 정도 됐었고요. 웩스 국내 20% 정도 됐었고, 현재까지 한 2.2%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뭐 임상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일단 주로 발열, 기침, 피로감, 호흡곤란이 주된 증상이라는 건데, 이 41명 케이스 제일 처음 발표된 이 논문은 주로 2번 환자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중증 환자들이 많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증 폐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하얗게 변하는 패턴, 이런 분들은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아래 환자는 우리 이제 일본 환자랑 비슷하게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있다가 폐렴이 바로 회복되는 그런 양상이어서 같은 병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초반에 이제 그 초반에 환자가 잘 전파된다 이런 얘기 425명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의 감염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병원 안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지금 제가 강주에 내려갔던 이유도 강주에 있는 모병원에 환자분이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같이 입원해 있었던 딸이 이제 18번 환자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 일단은 그 의료진이라든지 다른 환자에서 발병이 될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지금 의심되는 환자들은 그 근처에 그 병원에서 다 1인실로 지금 격리를 시켜놓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증상 발생부터 병원 방문까지 초반에 이제 1월 1일 이전까지 5.81, 1월 1일 이후는 4.6으로 나오는데, 일단 병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좀 짧아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증상 발현에서 입원까지도 좀 더 짧아지는 거에서 뭐 더 증상이 심해져서라기보다는 이제 이 병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치료는 이제 백신은 뭐 후보 물질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이 부분들이 개발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소요될 거라서 지금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 백신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증적 치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증상에 맞춰서 호흡곤란 있으면 뭐 산소 주고, 호흡곤란이 너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 달고, 인공호흡기로도 안 되면 뭐 에크모라 그래서 체외순환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환자가 버티게 하는 게 메인 치료고요. 국내 치료 권고안은 일단은 현재 대한감염학회 중심으로 리뷰를 해서 2주 안에 권고안을 만들 예정인데, 일단은 좀 급하게 약을 써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전문가 권고안을 1월 31일에 3개 학회에서 같이 마련해서 일단 발표를 했고, 일단은 감염 확진된 환자에는 조기에 약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고, 그 다음에 폐렴 소견을 보이는 경우는 경험적으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다음에 감염 의심 환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48시간 경우로 음성인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 중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현재 항바이러스 치료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레포팅이 많은 거는 칼레트라 HIV 치료제인데, 이 약이 그나마 좀 레포트가 있고 좀 써볼 만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이거를 이제 우선시해서 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칼레트라와 인터페론 병합요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저희가 2015년도에 메르스 치료할 때도 썼었던 약들입니다. 그래서 특효약이라고 하는 개념보단, 그러니까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는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만한 약들은 다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제일 많지만 일본, 태국, 싱가포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환자를 보낸 국가들이 일본, 태국, 싱가포르, 17번이 싱가포르에서 왔고 16번이 태국이었고, 그 다음에 12번이 일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외의 국가에서 이렇게 유입 사례가 많은 게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마 이제 이 근처에 허브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많이 방문하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외에 유입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러면 사례 정리에서 저런 국가들을 포함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발생사 말씀드린 대로 12번 일본 이거 말씀드리고, 태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태국을 다녀오신 분이 발병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목표는 지역사회 내 전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유입 환자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국가에서 이제 환자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검역 방법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일선 의료기관들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환자들은 진단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야 될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유입 환자 차단에 방법에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이미 이제 시작됐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을 저지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고, 만약에 지역사회 내 감염이 시작되면 이번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피해 최소화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냥 감염이 될 만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떻든 사망자를 줄이는 방식들, 중증 감염을 줄이는 방식들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이 현재가 이 단계라면 이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을 언제로 할지에 따라서 방역 단계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가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대응 선별지도서 만들어서 지금 500개 넘는 선별지도서가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진단이 이제 리얼타임 PCR이 공급이 됐고 2월 7일자로 50개 병원 정도의 리얼타임 PCR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역사회 내 감염을 막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지역사회 내에서 의심되는 환자를 빨리빨리 검사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그게 이제 가능해진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모니터링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폐렴 전수조사라든지 폐렴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 혹시 놓친 환자가 없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폐렴 선제 격리, 폐렴 환자는 아예 먼저 1인실로 격리한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뭐 격리를 푼다든지 이런 방법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체계는 인플루엔자 증상 있는 사람을 검체를 수집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혹시나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행의 조짐이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보이면 전면적 검사 격리 또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 예방행동 수칙에 있어서 뭐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 손위생과 관련된 부분들, 여행 자제 부분들 다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신종감염병의 위기의 가장 큰 어려운 거는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 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상황처럼 초기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국내에서 방역에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고 사실 국내 환자가 발생하고 국내에서 전파 사례를 보면서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전파 사례를 보고 이제 그 사례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개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하고 그다음에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는 부분을 저지하는 부분으로 현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이 조금씩 확산되는 분위기라면 아예 전폭적으로 빨리 모든 의료기관들이 이제 이런 환자를 다 진단하고 볼 수 있는 형태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뭐 방역당국, 특히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랑 계속 전문가 자문을 하면서 한두 단계 좀 빨리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행할 때쯤에 이미 그 단계를 시행해야 되는 단계가 맞닥뜨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제대로 할 거면 세뇌수를 앞을 보고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빨리빨리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면전이라는 얘기를 이제 보통 할 정도로 이제 바짝 긴장하고 준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어, 5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그 의료계 또 과학계가 더 발전을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스나 팬데믹 인플루엔자나 메르스나 코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저희가 좀 보면은 사스는 이제 겨울서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만들게 됐고 우리나라에 추정 환자가 3명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찾아내긴 했지만은 실제로 그게 확진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슈퍼 스프레더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변함이 됐죠. 한편으로 이게 레스피라토리 중심으로였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소화기 감염이 한편 크게 벌어졌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메스 유행이 이제 겨울서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갔다. 지금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겨울쯤에 시작했으니까는 여름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생각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도래라는 보장이 없죠. 지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까 R값이 우리가 1.4 또는 1.5라는 얘기는 인구의 3분의 1이 걸려야지 끝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사실은. 근데 과연 그렇게 이론대로 R값이 1.5일 때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일까? 저는 아직은 바이러스 하신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만약 인구의 3분의 1이 걸린다고 생각하면은 이 대책이 달라질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인플루엔자 모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 R값이 2.2명은 2.2명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결국 5일 이게 7.4일에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지금 조사하기 시작한 게 1월 1일 기점입니다. 1월 1일 전후로 해서 이 보시면은 이제 수산시장과 관계 있는 분이 한 55% 정도 되고 그 이후에는 수산시장과 관계 없는 분들이 이렇게 환자로 나타난 거 보면 이미 사랑관 전파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봉쇄 정책을 빨리 쓰지 못한 게 아마 이것을 초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될 것들 결국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해서 얼마나 생길 텐데 R값이 2.5 또는 2.6 이럴 때 준비해야 될 상황들 빨리 병원들로 의심 환자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홍보 국민들에 대한 홍보, 중환자 관리에 홍보 이런 것들이 공중보건 대책으로서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HO도 6가지 전략을 내놨습니다. 6가지 전략 중에 오늘의 논의는 사실은 이제 이거죠. 치료제, 진단제 이런 부분을 국가가 빨리 이제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것이 WHO의 전략의 4번째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피해 최소화 대책을 해야 되고 1, 2, 3번은 우리가 이제 잘하고 있죠. 그렇죠? 격리 조치하고 들어온 거 맞고. 근데 4, 5, 6번을 좀 더 광범위하게 환자가 증가했을 경우에 4, 5, 6번에 더 신경을 써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 부처가 나서서 전 국민들이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WHO가 지금까지 공중보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밀접 접촉을 피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호흡기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그리고 손 잘 씻고 해서 직접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사람들과 증세가 있으면 빨리 이제 의료기관 가서 치료받게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의료인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게 이제 WHO의 공중보건 대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모른다는 것 때문에 공포가 일어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신념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처에 바이러스가 널려 있다. 지금도 있죠. 오로지 손 씻기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만 예방 대책으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데요. 전염병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진단 재료, 백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백신의 개발과 한편으로 백신 비축이 결국은 이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비축과 신속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정부 구조의 의사결정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제가 메르스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NEJM이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에 빌 게이츠가 기고를 했습니다. 왜 기고를 했느냐? 또 이제 다음에 에피데믹이 우리 이제 에피데믹 또 왔습니다. 전염병이 왔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1000만 명분의 진단 치료제를 비축하자. 인력을 양성하자. 메르스 때 보듯이 전염병이 생겨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전염병은 아무도 가서 치료하려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예비군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나토에다 예비군을 두자고. 사실 그때 생각은 도대체 이 사람은 맞는 소리냐, 공중보건을 아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니까는 아무도 나서질 않기 때문에 MSF 같은 조직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준비를 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빌 게이츠의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국민 각자가 이런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